7월 셋째 주 KMATV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충북 지역 의사들이 폭우 사고 현장을 찾아 의료 지원에 나섰습니다. 충청북도 의사회 회원들은 지난 16일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청주시 오송읍 궁평지하차도 터널 사고 현장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충북의사회가 사망자 분류와 진료한 의사가 부족하다는 관할 보건소에 연락을 받고 긴급 지원팀을 구성한 건데요. 양승덕 청주시 의사회장을 비롯해 김성택, 조영학, 이진근 회원이 자원했습니다. 양 회장은 코로나19 사태 때도 보건소의 요청을 받고 선별진료소 의료봉사를 책임졌다며 앞으로도 긴급 요청이 오면 의료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경북 지역의 이재민 지원과 수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충청북도 의사회와 경상북도 의사회에 각각 전달할 예정입니다.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계와 산업계의 확연한 시각차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지난 15일 바른의료 연구소 주최 토론회에서 조병욱 바른의료 연구소 연구위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과 진료의 안전성 등을 고려할 때 비대면 진료를 도입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이영화 대한개원의협의회 의무부회장은 환자 안전을 위해 초진을 비대면 진료로 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건보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왔는데요. 이세라 서울시 의사회 부회장은 지금처럼 건강보험의 틀 안에서 싼 값으로 문호를 넓히면 의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격의료 산업계 측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서 안전성이 어느 정도 입증됐고 2022년 기준으로 비대면 진료 비중이 3%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볼 때 건보재정 폭증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동조 입장을 보이면서 진료정보 전송 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제시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13일 금융위를 방문한 서정성 총무이사와 김종민 보험이사 등은 민간보험사가 환자 진료 정보를 악용해 보험 가입이나 갱신을 거절할 우려가 있고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보험개발원은 보험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집적된 데이터가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개인정보 유출도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식에 대한 국민과 의료기관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이 의료급여 부정 청구 수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특사경의 업무 범위에 의료급여 부정 청구를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특사경은 비전문적인 행태의 수사나 공권력 남용 등 기본권 침해 문제를 일으켰다며 지적했습니다. 또 압수수색을 거쳐야 하는 의료급여 부정 청구 단속의 특성상 수사 과정에서 직업수행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부정 청구가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된다면서 특사경의 업무 영역을 행정 편의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사경을 도입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던 지표 연동 자율 개선제가 약 40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지난 1986년 자율시정 통보제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제도는 항생제 처방률 등 심평원이 설정한 목표치를 의료기관 스스로 달성하지 못하면 현지조사 등으로 연계하는 방식인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6월 말로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앞서 의협은 지난해 12월 지표연동 자율개선제가 의료 총량 조절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의학적 타당성 중심의 심사체계와 상충한다며 제도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조정호 의협보험이사는 자율개선 성격의 제도라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컸다면서 심평원의 사업 종료 결정은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오랜 기간 동안 지표 연동 자율개선제를 통해 적정 진료에 힘써준 모든 의료기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응급의료 체계 개선책이 오히려 응급실 의료진을 이탈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응급의료기관에서 환자 수용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당일 근무 응급실 의사 및 당직 전문의 현황 등을 통보하도록 하는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형민 대한응급의학과 의사회 회장은 수용 거부 금지와 강제 배정은 중증 응급 환자 문제 해결의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응급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응급실을 쥐어짜 해결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태훈 정책이사도 지금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구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응급실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석재 홍보이사는 경증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환자를 분산할 수 있는 1차 의원, 급성기 클리닉 등을 야간 진료, 휴일 진료에 대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적절한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 대책 마련과 대국민 홍보, 교육 등의 모든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정부가 7월 말 제2차 심내 혈관 질환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의료계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정책 전환의 방향을 기존 예방관리 중심에서 중증 응급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설정했는데요. 이와 관련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처관은 최근 대한뇌졸중학회, 신경외과학회,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심장학회 임원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골든타임이 중요한 심내혈관 질환 자원을 최적화하고 새로운 보상체계를 제시할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한 주요 정책 과제를 관련 학회 의견 등을 기반으로 추가 및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병상 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정책이 추진됩니다. 정부가 마련 중인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객관적인 지역별 병상수급 현황을 토대로 공급 과잉 지역의 병상 증설을 억제하고 부족한 지역의 병상은 확대하는 것입니다.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 정책과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단순히 지역 내 전체 병상수뿐 아니라 필수, 중증, 응급의료 등 병상별 특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그림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건물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개설 허가를 먼저 받도록 하는 사전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병상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허가된 만큼의 병상을 단번에 늘리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접근해달라고 의료계에 요청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폐렴 적정성 평가가 완화됩니다. 심평원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폐렴 적정성 평가 항목이 현행 12개에서 9개로 줄어드는데요. 객담 도말검사 처방률과 첫 항생제 투여 시간, 항생제 주사 투여 일수 등 3개 항목이 사라집니다. 평가 대상 의료기관은 지역사회 획득 폐렴 입원 건이 1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이며 대상 환자는 지역사회 획득 폐렴으로 인해 항생제를 정맥에 3일 이상 투여한 성인 환자입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이사장이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이사장은 11일 취임식에서 불효불급한 재정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급여 지출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불법 개설기관 적발 등을 통해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안정적인 수입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과 저성장 고령화 등 보험료 수입 감소에 대비하면서 공정한 자격 부과 제도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진료비의 약 84.5%가 만성질환 진료에 지출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수십 년간 축적되어 온 전국민 건강정보 분석을 통해 생애 전 주기를 포함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